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81년의 어느 날,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초대한다. 그 여성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꼈던 이 남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거부당하고 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여성의 등 뒤로 다가가는 이 남자는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연세된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바대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을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네. 살인 행각을 벌였던 이 남자 누굽니까? 사가와 이세이이죠. 사가와 이세이. 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고 식인이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사가와 이세이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묘사 자체가 네, 정말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과감히 또 제했고, 사가와 이세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1949년 고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상당히 극단적인 미숙아였다 그래요. 그렇군. 그래서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수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제 주위의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뭔가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물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의 충격은 상당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였던 사가와 아키라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20년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럼 20년 동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네. 태어나긴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막상 성인이 됐지만 이 사가와 이세이는 사실 죽지 않았어요. 사망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좀 표현하면 키가 150cm도 안 되는 작은 남자라고 좀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손도 발도 작았고요. 그러니까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미숙한, 네.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아이 같은 네네.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위축된 이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듯이 활기, 이런 활력 이런 거라고는 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조차도 상당히 여성스러웠다라는 점. 이제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외모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것이 열등감으로 드러나나요? 네, 사가와가 이제 직접 스스로 한 인터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약점을 좀 몸으로 느끼고 주변의 반응으로부터 캐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너무나도 솔직히 보면 날카로운 자신에 대한 자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날카롭게 바라봤다는 의미면서 또 자연스럽게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인터뷰는 사가 이세이가 잡히고 나서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가 그 시절에, 어린 시절 혹은 약간 청년이 됐을 때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사가와 이세이는 두 가지를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감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집안의 자식이야. 난 너네들과 달라. 그런데 감히 네가 날 거부해?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나를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저렇게 막 키 크고 잘나기만 한 놈들 뭐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런 걸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실과 점점 괴리가 커지는 거죠.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이제 현실과의 그 서로 이제 현실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감을 많이 가졌느냐,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제프 프리츠를
한창 지금 핫한 사실 영상이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국에서 가장 네. 조회수가 어느덧, 높은. 네, 그렇게 됐는데 이 요제프 프리츠의 사례처럼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의 환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이 수컷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던 남자라고 생각했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완벽한 여성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여자. 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 그렇죠. 그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과 이세이가 생각하는 완벽한 여성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사람의 신체와 가장 정반대되는 모습을 많이 띠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자신보다 덩치가 큰 여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고 특히 금발의 머릿결을 가진 하얀 피부의 서양 여성들에게 상당한 흥분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이 남자와 환상 속에서 만남을 가졌던 여성들이 바로 그런 여성들일 것이고 처음에는 뭐 나보다 덩치 좋은 사람이었다가 뭐 금발 그 다음엔 뭐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이렇게 점점 그 형상을 구체화시켜 나갔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뭐 상상이야 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바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약도 없고 방해하지 않는 멈춤도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이런 환상을 계속 키워갔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가와가 혹시 자기가 환상 속에서 그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여성들에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인터뷰한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초기에 사가와 이세이가 가졌던 환상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유형의 여성을 만나야겠다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왜곡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곧 어떤 거냐? 여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권력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권력을 표현하는 거, 군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가와 이세이가 도쿄의 와코데라는 곳에서 영문학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서양 여성이 관심을 좀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한 거죠, 결국.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거냐? 일본까지 와서 독일어를 가르치던 독일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가와가 이 독일인 여성과 길거리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이게 후에 기술된 바인데 이 여성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성을 먹을 수 있다면 무척이나 짜릿할 텐데 말이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성적인 표현을 네. 조금 저급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사과하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 식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가와가 식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전에 사가와가 친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을 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사가와 이세이가 이 여성의 신체 일부가 요리가 돼서 접시에 얹혀지는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가의 상상 속 공간은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더해지면서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변모가 되어갔고요. 강도도 너무 세고 기괴해지면서 식인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사과와 이세이에 대한 환상의 변화가 본인의 외모나 이런 거에서 행동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폭력과 왜곡된 환상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상상만으로 만족을 했겠냐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점점 자신의 환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상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 이세이가 그런 금지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강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 이세이가 행동하게 된 계기 혹은 동기 우리가 이제 트리거를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연쇄살인마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뭔지 혹은 그 이전에 여성에게 직접적인 실제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는 환상이 현실과의 맞물리는 그 접점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가와 이세이가 만약 자신이 그 운명처럼 딱 정해진 시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듣거나 뭐 주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저질러 보자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 30살 전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가와의 첫 범행 시도가 30 전에 일어났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럼 첫 범행 혹은 네. 첫 범행 시도 네. 혹은 뭐 다른 범죄 어떤 그렇죠.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 독일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몰래 창문을 넘어서 잠들고 있던 이 여성이 옆으로 다가갔고 이 여성을 공격할 무언가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이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사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겠죠. 사가가 이 비명을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미수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사가와 자체가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른 면으로 이건 바로 신고해서 잡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걸 당연히 참지는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가에게는 돈 많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날의 일을 어떻게 되냐면 위자료와 함께 독일인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사가의 살이가 아니라 단지 강간 미수를 한 사가와 이세이 정도로만 알려지는 거죠. 돈으로 막았고 강간 미수조차도 이제 공식적인 거로 남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가 이세이는 분명히 집에 침입을 할 때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이 살해의 목적이 아닌 성적인 목적으로만 전달이 된 거죠.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경찰들도 그렇게 알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 실현에 대한 욕구가 점차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냉정한 평가를 하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상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런 아들이 가지고 있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아들을 문학가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1977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봐야 될까요? 굉장히 삐뚤어진 애정을 가진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애정 어린 아버지로 봐야 될까요? 참 그러네요.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가와 이세에게 치료가 아닌 다른 세계로 보낸다. 부성애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실제로 이게 과연 사가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가와 이세이의 환상에 집중을 해서 파리라는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가와 이세이가 환상 속에서 그려왔던 여성들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극을 받은 사가와는 파리에 정말 많은 여성들과 어떻게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적지 않은 돈을 그 여성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은 사가와 이세이를 더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1981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 대학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잠깐 귀국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왕이면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사가 이세이한테 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가 이세이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파리로 다시 떠나고요. 그리고 이때 르네 하르테벨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르네 하르텔벨트 네. 뭔가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 여성과의 일이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여성이었나요? 네, 당시 이제 사가와 이세이의 나이가 33, 르네는 25이었어요. 네. 키가 상당히 크고 피부가 하얀 여성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 여성의 뒤에 앉은 사가와가 반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네덜란드 국적의 유태인 가정 출신으로 상당히 독립심이 강하고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르네에게 사가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독일어를 가르쳐 달라라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면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겠다. 심심치 않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으로 또 시간을 산 거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팔았네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면 스승과 제자로만 끝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과 이세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려 했을 거고. 그럼 르네 아르테벨트는 사과 이세이를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남성적인 매력이 분명 적었어요. 사과 이세이는. 그래도 르네가 상당히 좀 착한 심성의 여성이었을 것 같은 대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르네도 사가와에게 상당한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와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이 사가와 이세이의 지성 그리고 그림 그리고 유럽 문학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재능을 상당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건 누구의 증언입니까? 이건 이제 사가와 이세이의 증언. 사과에서 이세이 증언이니까 네네. 아무튼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가와 이세이가 근데 이 뭐 여성의 반응을 보면 사가와 이세이의 말이 틀린 것만도 좀 아닐 수도 있는 게 르네에게 러브레터를 쓰기도 하고 이 여성을 콘서트, 갤러리 이런 데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자주 어울리는데 르네도 또 사가와 이세이를 초대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또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돈이 많은 남성에게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은 외롭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완전히 사과의 생각일 수 있어. 이 여성이 사과를 안 좋아했을 수 있다는 거지. 안 좋아하는 여성이 보니까 춤을 춰줘본 기억이 없나요? 전 춤을 춰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르네의 증언 아니고 사과의 증언이라는 거 네, 맞아요. 언급을 네.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네.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주고 받았는지 방금 얘기는 해주긴 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사과와 이세이가 과연 이런 관계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과와 이세이가 이 정도로 만족하는 남성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사가와 이 사람 스스로도 환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참 이게 무서운 표현인데 환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여성이 르네임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가와 이세이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가와 이세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 르네도 나를 어느 정도 호감이 갖고 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생각 자체가 점점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전의 실패의 경험, 그 독일인을 습격했었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인지 조금 조심스럽게 그 자신의 범죄를 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르네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독일어로 된 시를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위스키를 서로 함께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스스로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네의 뭐 미소 하나 이런 거에도 이제 술이 또 취하니까 자신만의 해석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고 나는 너와 성적인 그런 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르네는 그 제의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가에게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의 마음만 있었던 르네가 그 이상의 감정은 없기 때문에 네. 거절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사가가 이 여성의 뒤로 가서 방아쇠를 당겨서 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르네가 사과를 뭐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5살의 여성이잖아요. 물론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도 상관은 없지만 뭐 그렇지만 그 25살의 여성이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네. 친한 사람과 뭐 친한 사람이 뭐 어디 보자 그럼 뭐 굉장히 그런 게 호기심 있게 갈 수 있고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가와는 자기의 사랑이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과거에 잠재돼 있었던 폭력적인 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생각하고 죽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건 시작됐네요. 네. 범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명한 식인 행각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좀 짚어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면 르네라는 여성이 상당히 사회성이 있는 여성이었던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남들에 비해서라는 표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심성이 착했던 것도 분명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이 사가와의 광기 어린 범죄 행각을 보여주는 예시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그걸 어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어필하기 시작하면 뭐 페이지 수도 만만치 않고요. 네. 뭐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에게서 좀 몇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보면 시긴을 하면서 뭐 이 여성 르네가 녹음해준 시를 듣는 행위라든지 시신과 같이 며칠을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미 어필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웬만큼 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르네의 시신을 보면서 더 이상 르네가 그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럼 르네는 어디 갔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자기는 멀리 가버렸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식인 행각 이후에 그러면 사가와 이세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뭐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잡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체를 훼손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서부에 있는 삼림공원인 이제 블로뉴 숲으로 갔다 그래요. 그곳에 있는 호수에다가 이 시신을 유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범죄를 빠르게 적발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됐었던 게 뭐냐면 자기 신체 조건에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리어 가방 그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모습이 한 중년 커플에 의해서 목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계획 범죄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후 처리에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목격이 됐다라는 사실에 겁이 난 사가와 이세이가 현장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제 얼마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달려와서 캐리어를 열어보니 거기에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실시하고요. 신원이 빠르게 확인이 되면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살인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고요. 가택 수색 영장을 들고 사가와 이세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1981년 6월 15일 살해 행각 정확히 4일 후였다고 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식탁 위에 요리가 하나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경찰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런 식인과 요리의 모습은 일본 영화들 그리고 많은 엽기적인 범죄를 다룬 영화들에서 재생산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한니발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가와 이세이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가와는 그럼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합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지 이거랑은 별개로 나는 환상에 의해서 살인과 시긴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가와 이세이가 자신의 범죄 사실 자체도 인정을 하고 거리낌 없이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런 말도 전했다라 그래요. 상당히 영악하게 접근했네요. 네. 어차피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걸 알고. 네. 뭐 당시 그래도 상황 자체는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 뭐했어 그랬더니 이제 범죄에 대한 사실을 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사가 아키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넘쳐났던 남자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리고 경제력도 갖췄기 때문에 이 공경에 처한 자신의 아들을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역시 또 돈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담당을 했었던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판사가 프랑스 판사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정신과 의사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뒤에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은 사가와 이세이가 망상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러니 얘는 재판을 받기에는 좀 부적당한 인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가와 이세이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 치료를 받으러 시설에 수용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이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 사가와 이세이를 일본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시설에 넣게 된다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이 판사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가장 비싼 그 변호사의 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은 또 분명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가가 3명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가 이세이의 환상 자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즈음 사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본에 있는 학자들과 서신을 교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사가에게 보낸 식인자들과 관련된 책을 사가가 봄으로 인해서 내가 식인을 했었던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자신이 정상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뭐 인류의 역사상 식인 문화가 존재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고, 네. 그게 이제 매장의 하나의 방법인 곳도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말 중에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즈음 이제 정의라는 측면에서 정의가 실현됐느냐라는 이 측면에서 사가 이세이를 둘러싼 뭔가 주변에 이상한 기류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사가와라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무고한 프랑스 국민들의 세금, 그리고
아버지 사가와 아키라가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너희 프랑스 애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내 아들 치료하게 할 필요 없이 니들이 내 아들을 국외 추방 형식으로 추방해서 일본으로 송환해주면 우리가 치료하겠다. 내 돈 내서 치료시키겠다. 네. 그래서 1985년에 프랑스가 국외 추방 형식으로 일본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근데 일본 입장도 사과 이세이가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갑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과 아키라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일본에서는 그를 어떻게 다룹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에 있는 마츠자와 도립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때 이 병원의 원장이 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현실 검증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하되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공간은 감옥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1986년 8월 12일 사가 이세이가 퇴원을 하게 돼요. 아, 이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병원의 총책임자가 얘는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퇴원 수속을 밟아버린 거죠. 근데 병원 원장은 지금 법을 재판을 다시 받으란 얘기잖아요. 일본 내에서 수감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병원을 나오면서 자신을 구제해준 아버지와 병원의 책임자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병원의 책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본에서 재판이 다시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재판 결과는 국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검찰이 사과 이세이를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기소를 검토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재판했었던 프랑스의 담당 판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기소가 보류가 된 거예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능력이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도 이렇게까지 범죄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범죄를 작게 줄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암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점점 더 줄어들고 좀 오픈된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암암리의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고 있고. 네네네. 이후의 이야기 굉장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세상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그리고 이 즈음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범죄를 기반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참회의 글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그냥 당연한 듯이 썼다라는 점이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었던 행각을 더 살펴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1989년 미야자키 츠토무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방송국의 모습을 드러내요. 왜? 미야자키 츠토무에게도 식인이란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야자키 어떻게 보면 식인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방송국에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잦게 노출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 이런 걸 조금씩 허물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일단 미야자키 치토무는 연쇄의 엑스파일 몇 화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그 앞에 화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오타쿠 살인마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익숙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학적인 이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노출이 많아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100%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범죄를 토크쇼에서 떳떳하게 말하는 이 광기 어린 광경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건 없었고 그럼에도 이 사람의 명성은 이상하리만치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는 있잖아요. 뭐 자숙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TV에서 버젓이 나와서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이후의 행적까지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사가와 이세이는 미디어의 관심을 상당히 즐겼어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꺼려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자세는 돈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올 때 더
열광적이고 열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당당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매우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얼굴로 세상에 대해서 조롱을 표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중은 나를 카니발리즘의 대부로 만들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카니발리즘은 이제 식인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관심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 종자, 그리고 그전에는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도 네. 벌고 대중의 관심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관심 이것이 왜 생겼느냐도 또 중요한데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남자, 이 이상한 남자라는 이 이상한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사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에서 멀어진, 그러니까 사과를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방송으로서 사용할 가치가 없어지니 방송에서도 사과를 불러주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만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사과는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2002년 12월 도쿄에서 반전 시위가 열렸거든요. 아, 2002년에요? 네. 그때 이제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장소에 있는 키가 작은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 53세 나이의 사가 이세이였던 거예요. 반전 시위예요? 네.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했냐? 전쟁의 참혹함을 막 입에 담고 전쟁은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변했냐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섰던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건 반전이나 그런 키워드가 아닌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잊혀졌던 자신이 매스컴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생겨났었던 새로운 환상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가와 이세이의 어떻게 보면 2002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뭐 물론 10년 더 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매스컴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버젓이 다니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 사가와 아키라는 이 지역이라든지 당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네.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아들에 관해서만큼은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사도세자요. 사도세자가 그 영조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삐뚤어져 버리는 사도세자가 그 연쇄살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물론 그런 부분 저희가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좋습니다. 그럼 사과에 있을 땐 분석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분석 포인트는 크게 잡지 않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이기적인 아이에서 이기적인 범죄자로 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가 아키라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었던 남자.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함도 없었으면 싶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남들에게 당하고 살게 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 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아들로도 분명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런 과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이 사가 이세이를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 사가 이세이가 한 행동은 마치 아버지의 눈만 뻐끔뻐끔 바라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버지의 손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인데 아이 같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의지하는 그런 습관, 성인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고, 결국엔 그런 아버지의 과보호와 모든 것을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려고 했었던 마음,
이것은 나의 업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세상에 내놓고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부딪혀봐.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다 쳐내줄게. 그 마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과를 환상 속에 사실은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쳐내줄게. 예, 물론 환상을 키운 거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사과 이세이가 가장 제1의 원인이지만 분명 그러한 주변 환경을 아버지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 중국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명나라를 세웠던 이 1대 황제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이제 지위를 물려줄 손자를 앞에 앉혀두고 가시가 이렇게 막 달린 나뭇가지를 한번 지어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손자가 무서워서 못 지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가시들을 다 쳐내줄겠다.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공신들을 다 이제 토사구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주원장이 죽고 나서 명나라가 상당히 어느 정도 약간 혼란의 시기를 좀 겪습니다. 그 황제가 스스로 2대 황제가 스스로 이겨낼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했던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범죄보다 이후에 행적으로 사실 악명을 남긴 사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르네를 살해한 사가의 범죄, 시긴을 한 이 사람의 행적, 분명 현대사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범죄가 현대 시대에 정말 독보적으로 충격적이고 독보적으로 나쁜 행위냐라고 꼽으면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네. 좀 이 그렇죠. 사람의 행적이 어느 정도 과대포장이 된 감도 좀 적지 않게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사가의 이세이가 지금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살해 이후에 보였던 행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가와 이세이는 어떻게 보면 언론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그 가족분들이나 인생 쪽 상담이 들어오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독립의 부분이거든요.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서로가 부부간에도 실제로는 독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그 상대가 한 발로 설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버지는 아키라는 아들 곧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그 아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오늘의 이프 생각해보면 결국 아버지가 좀 다르게 생각했다면 네,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분명 시작점 자체가 아버지가 이 사가 이세이를 환상에 넣어뒀었다라는 게 좀 크니까 그게 있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오히려 이 사가와 아키라라는 남편 옆에 사가와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머니 사가 이세이를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좀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시대를 좀 바꿔서 정말 옛날 시대라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때는 이렇게 좀 선을 봐서 결혼을 하니까 아내의 모습을 봐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아키라 입장에서는 좀 포근하고 좀 그런 아내를 좀 일찍 얻어줘서 결혼 생활을 하게 했으면 물론 현대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죠. 만약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강제로 맺어줬더라도 어쨌건 자신을 아끼고 포근한 온화한 성격의 아내를 얻었다면 이렇게까지 괴물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핵심은 그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사가와 이세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냥 조금 잘하면서 애가 좀 미숙하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아버지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그 유아기 시절과 좀 소년 시절에는 정상적으로 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좀 병원을 데려다 보고 뭐 상담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승마 선수가 되는 거지. 승마 선수요? 예, 경주마인가요? 지금 그 승마 선수는 체격이 작을수록 유리하잖아요. 아,
그래야 말이 부하를 덜 느끼니까 원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뭔가 말과도 교감을 하고 운동도 되고 하니까 그랬다면 사과 이세가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운동을 마음껏 좀 시키고 물론 사과 이세이처럼 이렇게 뭐 돈도 많은 이런 집안에서 굳이 승마 선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경험해보고 그런 걸로 남들과 경쟁도 해보고 이겨도 보고 져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삶, 죽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가 그 얘기를 한 것도 크고 진짜 의사 말대로 차라리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으면 나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으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53이 되고서도 살아서 반전 시위라는 이런 핑계로 자신의 관심을 받으러 오고 하니까 뭐 사실은 이 사람이 일찍 죽을 그거였다? 또 막상 산 거를 보면 그렇지만도 또 않다라는 참 아이러니함이 있죠. 의사가 가장 제일 나쁘다. 저는 의사가 제일 나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괜한 걱정을 많이 좀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안 해도 될 걱정을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뭐 이런 경우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프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요? 네. 정리 아까 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끝으로 저희가 이프까지 해서 정리를 드렸고 저희 연설인 엑스파일 벌써 111화예요. 네. 111화로 111. 실제로 오늘 다룬 범죄자는 연쇄인마는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가 연쇄인마가 아니지만 다루게 된 첫 번째 범죄자인데 앞으로는 연쇄인마가 아니어도 이런 다양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의 심리가 연쇄인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살인마나 범죄를 좀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자극적이지 않다, 이가 장황하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가 어떤 분들이 장황하다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분석이 필요가 없으면 정보를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에 대한 비난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항상 수면 부족으로 즉흥적으로 인해서 네. 제가 좀 기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태까지 못 받아봤던 네. 좀 사랑을 네. 최근에 좀 받고 있어서 네. 아파요. 네. 뭐 좋은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일주일 안에 확 관심을 받아본 적이 좀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가장 최단 기간에 거의 10만 뷰를 돌파할 것 같아요, 한 편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역시 오솔록수님이 그건 장난 아닙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친구도 오솔록수님이 안다고 친근하다고 그러면서 언제 한번 사인 한번 받으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인 만들어야겠다. 글씨도 악필인데. 글씨가 악필인 사람은 사인 만들기가 좋죠. 아 그런가요? 네네. 흘리기면 되니까. 네, 대충 글씨로 써도 사람들이 사인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런 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키워서 아내를 삼다가 제가 좀 가장 한 책을 여러 공간의 자료를 참조하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책을 거의 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썩 잘 써진 대본이 아닌데 하필이면 이제 또 그런 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전 나름대로 또 힘든 그때 한참 힘들었죠.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핑계 대지 않고 항상 한 편 한 편 열심히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팬분들 중에 또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거예요. 너무 한 사람만 얘기하면 지루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상대를 복돋는 의미에서 이렇게 리액션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리액션에 이제 그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서 고백을 좀 하자면 엑스파일에서 제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잘라내요. 근데 그때 편집을 좀 덜 했더니 리액션이 많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한 편 한 편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한 편 한 편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가 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설의 엑스파일 이것 말고도 그 LBC 방송국에서 제공해드리는 방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오솔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100편 이상 제작할 그리고 현재도 한 10편 이상 제작돼서 방송이 이미 업로드가 돼 있는 심리, 딱 심리에 대해서 한 3분에서 길어야 5분 정도 들으면 어디 가서 썰 풀기 정말 좋은. 그럼요. 또 3-4만 너 빅5 알아? 하면 빅5는 딱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에 대해서 빅5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설명충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이제 설명충을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한 또 화술 강좌 또 네. 들으시면 설명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기의 단계는 설명충의 네. 단계로 가시는 네. 걸로. LBC 방송국의 다양한 방송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출간한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네. 그 책 이론편과 실천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천편 아직 출간이 안 됐고 그리고 잘 팔리면 지금 오슬록 스님의 책도 지금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상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칸에 몰래 슬쩍 놓고 오시고 뭐 이런 네네. 그런 걸 좀 해주셔야. 예. 아직까지는 인터파크랑 반디앤 루니스 이런 데는 네. 그 베스트셀러 쪽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요? 그 자기개발서 쪽 그런데 명품문고에는 아직 아예 안 들어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힘들어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괜히 떠들었네요. 네. 네. 그래서 오슬님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예고는 없나요 혹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뭘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도.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